한국인 올케가 생기는 것은 죽어도 싫다며 남동생의 결혼을 반대하는 미국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과 국가에는 다 정해진 급이 있고 비슷한 계급끼리 어울려야 탈이 나지 않는다는 오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한국에 온 뒤 한국의 매력에 풍덩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동안 한국인 올케에게 거만하게 행동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눈물로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는 레이건 켈리라고 합니다. 저는 운 좋게도 미국의 상류층 백인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자주 부모님과 함께 세계의 여러 나라를 여행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영어가 통하고 미국의 지폐인 달러를 사용할 수 있고 제가 미국인이라는 것을 밝히면 모두 부러워하며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며 저는 우리나라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하고 위대한 강대국이자 선진국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제가 그런 미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더없이 자랑스러웠답니다. 동시에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속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와 같은 미국인이 아니면 가까이 지내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았죠. 저의 그런 생각은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더 강해졌는데 그 이유는 제가 다니던 학교에 유학 온 외국인 친구들이 덜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직 어린 나이에 자기 나라를 떠나 왜 여기 미국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있겠어요? 그게 다 우리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위대한 나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게다가 미국은 어느 한 분야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군사, 경제, 과학, 첨단 산업, 스포츠, 거기에 기초 학문 분야까지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죠. 그러니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미국에 공부를 하러 오는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런 유학생들을 볼 때마다 저는 미국의 우월함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제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애는 이혜리라는 한국인이었는데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걔네 아빠가 미국의 주재원으로 오게 되어 겸사겸사 가족 전부가 미국에 왔다고 했죠. 해리가 특이했던 점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애는 늘 점심으로 한식 도시락을 싸왔고 휴대폰도 유명한 과일 로고가 그려진 미국 제품이 아닌 한국 회사 제품을 사용하더군요. 게다가 말끝마다 한국을 입에 올리며 한국에 살 때는 이러이러한 게 좋았는데 미국은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아쉽다며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기까지 했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해리의 그런 행동들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에서 온 유학생들도 일단 미국에 발을 들인 이상 주류인 미국인들 사이에 섞이기 위해 백인들에게 굽신거리거든요. 그런데 해리는 학교에 다니는 내내 한국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리가 그럴수록 저는 해리를 무시했죠. 괜히 미국이 부러우니까 더 저러는 거겠지? 무슨 애가 자격지심이 저렇게 많대? 한국에서 왔다고 했지? 하여간 가까이 할 친구가 아니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해리와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을 뿐 어차피 해리와 저는 급이 맞지 않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와 동시에 해리는 제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나중에 우연히 한 친구로부터 해리가 하버드 대학교에 다닌다는 것을 전해 들었을 뿐 그게 전부였어요. 시간이 흐르며 저는 해리에 대한 기억을 잊어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남동생 마이클이 갑자기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려온다고 했고 바로 그날 저희 가족의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었답니다. 글쎄 마이클이 데려온 여자가 제 고등학교 동창 이혜리였던 거였어요. 해리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정말 기절할 정도로 놀라서 그대로 심장이 멈춰버리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마이클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해리의 손을 잡고 실실 웃고 있더군요. 정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마이클은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믿음직스러운 녀석이었고 저는 그런 마이클이 제 동생이라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어떨 때는 부모님보다 마이클을 더 믿고 의지했을 정도로 동생은 제게 각별한 존재였죠. 그런 동생이 어느새 훌륭하게 자라서 미국 최고의 명문대인 하버드에 합격하고 미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을 때 저는 그 누구보다 기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마이클은 바보 멍청이 헛똑똑이에 불과했던 것이었어요. 세상에 그 많은 나라,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하필 고른 것이 한국 여자라니요? 저는 제 올케가 한국 여자가 될 것이라고는 정말이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한국은 미국과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나라인 게 사실이잖아요.
심지어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미군이 버린 음식을 주워다 먹는 일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 나라 출신과 제 동생이 짝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현실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고 이런 대형 사고를 친 마이클도 이해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는데 마이클은 오히려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는 저희를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다 이해해요. 해리를 무조건 좋아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해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해리를 환영하지 않는 이유가 해리의 성격이나 가치관, 학력이나 건강 같은 것이 아니라 단지 해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이라면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마이클이 그렇게 나오자 제 부모님은 왜 한국인 며느리가 꺼려지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주기 시작하셨어요. 부모님은 예전부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오는 한국인들을 많이 봐왔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돈의 혈안이 된 모습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즘도 보면 한국인들은 물질적인 가치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던데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과 결혼해서 살다 보면 삶의 여유가 없어질 거라며 걱정하셨죠. 마이클은 가만히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이때가 기회라고 여긴 저는 결혼에 대한 제 가치관을 들어 동생을 설득해보기로 했어요. 마이클, 결혼은 평생을 함께 살아갈 배우자를 고르는 일이잖아. 그러려면 무엇보다 서로 비슷한 급의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결국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니까 너랑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1급 국가에 태어났어. 그러면 같은 1급 국가에서 배우자를 고르거나 적어도 2급 국가 출신을 만나야지 왜 한국 같은 3급 국가 출신과 엮이려고 하는 거니? 그러면서 저는 미국인과 한국인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어요. 그런데도 마이클은 고집을 부리며 해리와 헤어지지 않더군요. 심지어 가족들과 의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리와 꼭 결혼하겠다는 엄포를 놓기까지 했죠. 결국 백기를 든 것은 저와 부모님이었고 얼마 후 마이클은 해리와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해리와 미국에서 결혼식을 치르기로 했고 신혼여행 겸 해리의 친지들에게 인사를 하러 한국에 한 달 정도 머무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해리가 저희 가족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그건 바로 이번에 함께 한국에 가보자는 것이었죠. 저희 가족은 처음에 해리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신혼여행에 눈치 없이 끼고 싶지도 않았고 굳이 한국 같은 3급 국가에 가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이클과 해리의 설득은 계속되었고 얼마 못 가 결국 온 가족이 한국에 가기로 했죠.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 여행이었지만 속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대체 왜 마이클이 이런 미찌는 결혼을 선택한 것인지 한국에 가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볼 거야. 만약에 하나라도 거슬리는 게 보이면 바로 꼬투리를 잡아버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자 한국에 가는 날이 기다려지기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가족끼리 여행 계획을 세우다 보니 한국에 바로 가지 말고 유럽에 들렀다가 가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렇게 저희는 이탈리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해리는 이탈리아에 처음 가보는 것이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그런 해리를 비웃었어요. 저는 이미 부모님과 함께 유럽을 몇 번이나 가보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유럽을 경험해보지 못한 해리가 수준 떨어지고 촌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동시에 급 떨어지는 한국 여자를 만난 동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해. 아마 마이클은 얼마 못 가 이혼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속으로 혀를 찼죠. 나중에 동생이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깨닫고 후회하는 순간이 오면 그러게 누나 말을 좀 잘 듣지 그랬니 하고 한껏 비웃어줘야겠다는 결심도 했고요. 그런 못된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비행기에서 내릴 시간이 되었고 별 생각 없이 내릴 준비를 하던 저는 잠시 후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탈리아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받으려고 할 때였어요. 때마침 휴가철이라 그런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입국 심사 대기줄에 서 있었고 저희 가족은 줄에 제일 뒤로 가서 섰죠. 이곳을 빠져나가려면 대충 봐도 1시간은 넘게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방금 긴 비행을 마친 터라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공항의 직원이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해리에게 혹시 한국인이냐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해리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 직원은 아무래도 해리의 몸수색을 하려는 것 같았죠. 그동안 해외여행을 수없이 많이 다녔지만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라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역시 해리는 열등한 한국인이니까 유럽 공항에서 저런 식으로 끌려가서 불시에 검문을 당하는구나. 해리 때문에 괜히 우리 가족까지 한데 묶여서 망신을 당하게 생겼네 였어요.
해리 혼자 무시당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마이클과 부부가 되었으니 해리와 함께 우리 가족 전체가 급이 떨어지게 된 것 같아서 저는 몹시 불쾌했죠.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꼼짝없이 몸수색을 당할 줄 알았던 해리는 그런 곤욕을 치르기는커녕 특별 창구로 안내되더니 별다른 심사도 받지 않고 이곳을 프리패스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했죠. 알고 봤더니 한국인들은 한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별도의 비자 없이 자유롭게 유럽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 여권은 신용도가 대단히 높아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고 지금처럼 빠르게 입국 수속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미국인들도 아직 입국 수속을 받지 못해 대기 중인데 대체 한국이 뭐라고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죠. 반면에 마이클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계속 싱글벙글 웃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마이클이 괜히 얄미워서 피곤해서 정신이 이상해지기라도 한 거야. 왜 그렇게 실없이 웃고 있어? 하고 쏘아 붙였죠. 그러자 마이클은 해리와 결혼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 난 지금 내 와이프가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라고 하더군요. 마이클은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국적을 바꿀 태세였어요. 그 순간 저는 해리에 대한 질투와 동생에 대한 원망이 뒤섞이며 기분이 엉망이 되고 말았죠. 그 뒤로 이탈리아 여행을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저는 그저 한시라도 빨리 한국에 가서 한국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뒤처진 3급 국가인 한국의 실체를 보고 실망한 동생의 얼굴을 마주하면 이 끔찍한 기분이 조금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한국의 공항은 구질구질하고 허름해야 했는데 실제 인천공항은 미국의 공항과 비교해 손색이 없을 정도였어요. 아니 오히려 더 뛰어나 보이기까지 했죠. 그중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거는 공항의 청결을 로봇 청소기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값비싼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많이 운용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개방된 장소에 로봇 청소기를 그냥 두고 쓴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었죠. 만약 여기가 미국이었다면 저런 고가의 장비들은 당장에 도난 당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있는 한국인들은 로봇 청소기에 관심조차 주지 않더군요. 한국인들이 로봇 청소기에 초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을 만큼 도덕적 기준이 높거나 아니면 로봇 청소기 따위가 탐나지 않을 만큼 경제적 수준이 높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데 둘 중 뭐가 됐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뭔가 시작부터 제 생각과 다르게 일이 돌아가자 저는 긴장이 되며 손에 땀이 났고 잠시 화장실에 들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화장실도 특별하더군요. 세면대에는 손을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거품 비누가 나오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보는 순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더군요. 사실 자동 시스템 비누 자체는 그리 대단한 기술은 아니지만 이것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공공시설을 더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의 공중 화장실을 생각해보면 위생과 거리가 먼 것은 물론 안전관리조차 잘 되지 않아서 범죄 현장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에 반해 청결한 공중 화장실을 당연하다는 듯 사용하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렇게 씁쓸한 기분을 느끼며 저는 공항을 빠져나왔죠. 해리는 여기서 공항버스를 타면 예약해둔 호텔로 한 번에 갈 수 있다며 버스를 타자고 제안했어요. 부모님은 버스를 타고 가면 창밖으로 서울 시내도 구경해볼 수 있을 테니 좋다고 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공항버스에 올라타게 되었죠. 한국 버스에 대한 첫인상은 미국 버스와 비슷한 애였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글쎄, 한국인들이 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플러그를 이용해 휴대폰을 충전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의 버스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실 미국 버스에도 이런 휴대폰 충전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해요. 다만 미국 버스에서 충전을 한다는 것은 서비스라기보다는 필수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미국은 땅이 워낙 넓어서 한번 버스에 타면 10시간 가까이 때로는 10시간도 넘게 이동할 때가 있거든요. 때문에 미국 버스에 휴대폰 충전 기능을 탑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잖아요. 한국은 버스를 타고 이동해봤자 고작 1시간 내외일 텐데
그 시간 동안 버스에서 휴대폰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오로지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한 서비스라는 거죠. 필요해서 제공하는 것과 필요하지 않은데도 편리하니까 제공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도 삶의 윤택한 면에서도 전혀 다른 문제라서 저는 한국을 새삼 다르게 보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고도로 발달된 한국 도시의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사실 저는 서울의 풍경을 보고 제가 감탄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전 세계의 뛰어난 선진국들을 많이 봐왔고, 그렇기에 서울 정도는 눈에 차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최첨단 도시와 한강이 한 폭의 그림 같이 어우러지며 특유의 매력을 발산하더군요. 마침 그때는 노을이 지던 시간이었는데 붉게 물들어가는 한강과 그 위를 유유히 지나가는 지하철, 그 너머의 고층 빌딩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뭐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옆자리를 바라보니 제 부모님들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그렇게 저와 부모님은 살면서 여태까지 몰랐던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서울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푹 쉰 뒤 해리는 저희에게 기차를 타고 전주라는 곳에 가자고 했어요. 거기는 맛있는 음식들과 한옥마을로 유명한 도시라면서 한국 관광을 시작하기에 그만한 곳이 없다면서 말이죠. 저희 가족은 모두 해리의 의견에 동의했고 잠시 후 전주행 기차를 타러 서울역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호텔에서 서울역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많은 한국인들을 마주쳤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노인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노인들은 모두 손에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굉장히 능숙하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 눈에는 그 광경이 무척이나 신기해 보였답니다. 왜냐하면 미국 노인들의 생활은 저렇게 스마트하지 않거든요. 특히 미국의 남부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첨단 기기를 거의 사용할 줄 모른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게다가 한국에는 이미 대부분의 가게에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데 한국의 노인들은 이런 환경에 상당히 익숙한 것처럼 보이더군요. 간혹가다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직원이 잽싸게 나와서 안내를 하거나 근처에 있던 젊은 한국인들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빨리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화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한국인들 자체가 똑똑해서 어떤 최신 기계가 나오든 빠르게 사용법을 습득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만 앞서가는 것이 아닌 뒤처진 이들까지도 챙길 줄 아는 상냥함을 갖춘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동생이 해리에게 빠져든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마 제 동생은 해리에게서 한국인 특유의 미친 매력을 발견했던 것이겠죠. 그런 것도 모르고 한국이 고작 3급 국가일 뿐이라고 무시했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반성하는 마음을 안고 전주행 KTX에 탑승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KTX 객실 내부 환경이 청결하고 쾌적했음은 물론 한국인 승객 그 누구도 소란을 피우거나 불쾌한 행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객실 내부에는 불황자가 있기는커녕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한국인들이 매너를 지키며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언제나 소란스럽고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국의 지하철을 생각해보면 한국의 KTX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죠. 미국은 지하철 안에 노숙자가 탑승하거나 소매치기와 같은 범죄가 자주 일어나기도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지하철을 이용하라고 잘 추천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미국의 지하철 실태를 봤다가는 국격이 떨어지고 말 테니까요. 반면에 한국의 KTX를 비롯한 버스, 지하철은 한국인들의 선진 시민 의식을 대변하듯 깨끗하고 안전해서 한국의 대중교통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본 외국인들은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게 되죠. 게다가 이런 평판들이 모여서 한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한국의 미래는 앞으로도 밝다고 할 수 있겠죠. 잠시 후 전주역에 도착한 저희들은 우선 식사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해리는 이곳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은 전주 비빔밥과 갈비라고 했고 저희 가족은 군침을 삼키며 얼른 식당에 들어가자고 했죠. 그렇게 한껏 기대를 하고 들어간 한국의 식당은 제 기대를 아득하게 뛰어넘고도 남을 만큼 멋진 곳이었습니다. 우선 한국 음식이 맛있는 것이야 두말하면 입만 아프고 한국 식당이 갖추고 있는 최첨단 시스템 역시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먼저 한국 식당은 테이블마다 작은 태블릿 PC를 설치해두고 그것을 이용해 손님이 앉은 자리에서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두었더군요. 고가의 기계인 태블릿 PC를 테이블마다 설치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놀라서 기절할 만한 일인데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까지 도입했다니 정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죠.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주문한 음식을 누가 가져다 줬는지 아세요? 바로 서빙 로봇이었어요. 저희가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온 로봇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여기는 설마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미래도시인가? 심각한 고민에 빠질 정도였죠. 주변을 둘러보니 놀란 것은 저희 미국인 가족들 뿐, 한국인들은 편안한 얼굴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익숙했던 거죠. 만약 한국인들이 아직도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키오스크 같은 것은 있지도 않고 주문은 팁을 받는 웨이터에게 해야 하는 미국 식당을 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 엄청나게 촌스럽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괜히 부끄럽고 여태까지 미국이 세계 최고라며 자신 있게 떠들던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이제 한옥 마을 구경을 하려 했는데 엉망인 기분으로 식사를 한 탓인지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창자가 꼬이는 느낌이 드는 게 아무래도 단단히 탈이 난 것 같았죠. 해리는 점점 창백해지는 제 얼굴을 보더니 당장 병원에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그냥 근처 약국에서 소화제나 사다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아프다고 해서 당장 병원에 갈 수 없거든요. 병원에 가려면 적어도 2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아무리 아파도 그 예약된 날짜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의료 시스템 아래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 당장 병원에 가자니 당연히 믿지 않았죠. 그런데 해리는 자기를 믿으라며 빨리 병원에 가자고 자꾸만 재촉했어요. 결국 저는 긴가민가하며 해리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잠시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해리가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것인지 저는 30분 만에 빠르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죠. 처방전을 받고 약 조제까지 걸린 시간을 다 합해봐야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혹시 저 의사에게 빨리 진료해달라고 뇌물이라도 준 것인지 해리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해리는 절대 아니라며 그냥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원래 이렇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서 얼른 치료를 받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 미국은 병원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불편했다고 털어놓더군요. 예전에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해리를 보면 감히 주제도 모르고 비교질을 한다며 해리를 무시했었는데 정말 주제를 몰랐던 것은 저였어요. 지금 저에게 너 한국에서 살래? 아니면 미국에서 살래?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 역시 한국이라고 대답할 것 같거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흘리며 예전에 너와 한국을 무시해서 미안했다고 진심을 담아 해리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해리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역시나 대인배의 면모가 있는 한국인답게 해리는 저를 통 크게 용서해 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해리와 화해한 기념으로 단둘이 한옥마을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어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이 효과가 있었는지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아름다운 한옥도 마음에 들고 이래저래 기분이 좋았던 저는 거침없이 한옥 마을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신이 났던 걸까요? 순간 제 구두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확인해 보니 구두 굽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여기는 관광지 한복판이라서 당장 새 신발을 살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 구두는 제가 정말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했습니다. 그때 해리가 휴대폰으로 잠시 뭔가를 검색해 보더니 여기서 5분만 걸어가면 구두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쉽게 믿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여태까지 한국은 저에게 놀라운 기적을 여러 번 보여줬으니 저는 이번에도 해리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해리의 부축을 받으며 걷기 시작했고 잠시 후 우리는 길 위에 놓인 작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에 도착했어요. 해리는 여기가 바로 구두를 고쳐주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얘가 지금 장난을 치나 싶었는데 해리가 그 컨테이너 박스의 문을 연 순간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짜로 어떤 아저씨가 연장을 들고 구두를 고치고 있었어요. 해리는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아저씨에게 다가가 저의 구두 수선을 의뢰했죠. 그런데 그 아저씨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주문이 밀려서 아가씨 구두굽 수선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해리를 통해 그 말을 전달받은 저는 크게 실망했죠. 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 저는 아마 적어도 며칠은 걸리겠다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아저씨의 말은 충격을 넘어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글쎄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먼저 주문 들어온 것들 마무리하고 작업 들어가면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는 너무 놀라 벙찐 상태로 좋다고 했고 아저씨는 능숙하게 장인의 손길로 마저 작업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멍하니 작업하는 아저씨를 바라보던 저는 해리에게 이런 작은 구두 수선 가게가 한국에 많이 있는지 물어보았죠. 그러자 해리는 한국에는 전국적으로 이런 가게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구두 굽이 망가져도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수선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가게를 운영하는 아저씨들은 구두 굽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쇠를 만드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동네마다 포진되어 있고 한국인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놀라운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웃돈을 얹어줘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한국에서는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니. 이렇게 살기 편하고 좋은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정말이지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선진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게 제가 커다란 깨달음을 얻는 사이 어느덧 30분이 지났고 제 발에는 멀끔하게 고쳐진 구두가 신겨져 있었어요. 한국인의 손길에 닿아 고쳐진 구두처럼 제 인생의 가치관 역시 한국을 만난 뒤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우선 저는 한국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어쩌면 제 동생에 이어 저까지도 한국인과 결혼할지도 모를 만큼, 그래서 한국에서 평생 살아가고 싶을 만큼 말이죠.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게 될수록 저는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을 무시했던 제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답니다. 혹시 예전에 저처럼 한국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한국에 꼭 한번 방문해 볼 것을 추천드려요. 아마 한국에 도착한 지 30초 만에 한국에 대한 오해가 깨짐은 물론 한국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답니다. 그만큼 한국은 우수하고 매력적인 나라니까요. 실제로 눈으로 보거나 경험하지 않은 채 인터넷이나 미디어에 나오는 경제 순위, 지표 이런 것들로 그 나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답니다. 적어도 제가 보고 경험한 한국은 3급이 아니라 1급 수준이었으니까요. 저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전 세계 한국의 위상이 드높아지기를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읽다가 나라를 이렇게 급으로도 나누는구나 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한국을 그렇게 낮게 평가한다는 것도 참 충격적이었네요. 한국을 본 뒤 오해를 푸셨다니 다행이고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고맙고 늘 사랑합니다. 당신만의